저는 오늘 도청과 교육청에 대해 다소 많은 현안들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많고 복잡한 문제들이지만 하나하나 분명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대변자로서, 청년으로서,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공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우리 경북도 공무원들의 동료로서, 또 한 명의 도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의정활동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제 가족이, 제 친구가, 제 이웃이 살아갈 경북도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K스틸법이 지난 19일 날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고통받는 포항경제, 철강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K스틸법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통과 이후에도 우리 포항을 위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항이 살아야 우리 경북이 사는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철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일만 대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일만 대교는 경북 동해안 최대 수건 사업이고요. 그간 우리 포항 지역에 김희수, 한창화, 박용선, 이칠구, 영규식, 이동업 도의원님, 또 서석영 의원님까지 합쳐서 참 많은 의원님들이 수차례 문제 제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김진엽 의원님께서 또 도전 질문하셨고요. 모두가 절박하게 영일만 대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겁니다. 최근 영덕하고 포항 고속도로가 또 설립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 커졌는데요.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도민들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 국토부가 내놓는 변명은 그겁니다. 지역에서 노선 합의를 해와라 라는 건데요. 지사님도 그런 취지 보고 받으셨을 건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영일만 대교는 꼭 해야 된다. 우리 관광 자원화 또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포항까지 모시고 가서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척이 많이 되는 듯 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이는 많다. 당초 노선이.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노선을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가 제안하고 있는 그 노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 동해안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이 되고 울산부터 영덕까지 있는 국가교통망, 대동맥이 되는 거죠. 또 영일만항을 위한 그런 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런 건데요. 지금 국토부가 제안하는 안은 군사 안보 등의 이유로 우회하고 해상 교량 비중 줄이고 지역 물류 산업과도 맞지 않는 그런 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지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안, 지금 국토부 안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는 포항시하고 같이 계획을 같이 하고 당초에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우리 안대로 해달라고 국토부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제가 용산에서 회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국토부에서는 지금 예산안이 4조 742억이 들고 자기들이 제안했는 건 2조 7천억이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가지고 동척 해상에서 포스코 부지를 활용하면은 한 5천억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데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한 3천억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현재 대통령께서요, 선거운동 하시면서 포항에 영일만 대교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국토부는 사실 돈이 없다라고 다른 안을 가져온 겁니다. 저는 이게요, 선거 때는 이기면 런닝화 하나 사줄게. 그러고 고무신 하나 지어주면서 이것도 런닝화다, 뛰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노선 합의 안 돼서 결국 물 건너가게 되면 우리 지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합의 안 돼서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 탓할 겁니다. 저는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피해를 입은 건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부 탓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 돌리는 거거든요. 완벽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이 스스로 탓이라고 여기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사님, 이 부분 그런 일 없도록 원안대로 꼭 추진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해상 계량은 딱 하나뿐이 없는데 다른 지역의 해상 계량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있는 것도 우리 안대로 안 받아주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넣어놨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관찰식에서 이 정부 내에서는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요, 우리 경북도는 나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늘 양보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또 그런 양보와 희생과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이끌 수 있었겠지요. 근데 이번만은 안 됩니다. 진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예,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뭐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7년이 되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하는데 국토부에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저출생 사업과 관련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 출생아 수 정확히 35명 늘었고요. 합계 출산율도 0.05명 올랐습니다. 9년 만에 반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결혼과 출산이 있으면서 뭐 그 덕분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 1 그 성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이 장기전이 될 이 저출생과의 전쟁에 대해서 벌써부터 승패를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 출산아동 35명, 그리고 출산율 0.05 상승, 저거 외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예, 저출생 본부장, 극복본부장 엄태현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저출생 전쟁 선포하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성과가 저출생 성과의 그 전쟁의 직접적인 성과냐 하는 데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나름 혼인 건수라든지 출생아 수 그리고 출산율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장기적인 국가적 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인식의 변화인데 저희가 저출생 전쟁 선언 선포한 이후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24년도에 70.9%였던 것이 25년도에 74.5%로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갖겠느냐는 질문에 24년도에 61.1%였던 답변율이 70.8% 약 9.7%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에 우리 경북도의 성과로 하기 좀 그렇고요. 지난 5년간 우리 청년들 65,487명 줄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만요. 우리 도가 2025년도에도 저출생 예산으로 6대 분야 150대 실행 과제 총 3,578억 45개 부서에서 150개 사업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장기전의 전쟁에서 싸움은 할 건데요. 각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질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금으로 하는 대책은 큰 효과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장려금 100만 원 늘려봤자 합계 출산율 고작 0.007명 는다는 것도 연구 결과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을 보면 만남부터 주거까지 전 분야 다 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현금, 쿠폰성 이런 사업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본부장님, 우리 150개 이번에 저출생 과제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거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그 현금성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뭐 일관된 의견이기도 하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금성 정책도 또 있기는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저출생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현장 맞춤형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선 7기부터 저희가 경북형 완전 돌봄이라는 이 목표로 해서 여러 정책 중에 아이 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에 돌봄 선생님을 파견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모 부담금이 소득에 따라서 구간별로 있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 제 구간별로 주변에 이제 동료들, 예, 지인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러다 잘 알고 보니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에
전국의 평균 이용률보다가 한 그 3배 정도 되고요. 아예 돌봄 선생님도 전국 평균 확보율보다가 저희가 한 2배 정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반응이 좋아서 하고 있다. 또 여기에 보태서 K보듬 6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119 아프나이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해서 틈새 돌봄, 위기 아동 돌봄에 대한 이런 체계를 우리도가 잘 열심히 잘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저도 응원을 합니다. 24년 100대 저출생 정책 평가하려고 올해 3월 달에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센터가 출범하기 이전에 벌써 150개 과제로 늘렸고 3,500의 사업은 반영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0대 과제 평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5년 150대 과제 평가 아직 돌입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단 하나의 자료도 공개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 그 정책평가센터 평가 반영한 사업들 내년에 반영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아시다시피 그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상당한 그 용기가 필요하고 이 선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절실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3월에 경북연구원에 저희가 개소를 해서 올해 3월. 예, 올해 3월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달에 도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들의 종합적인 의견도 듣는 등 그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이 이제 1년치를 가지고 저희가 뭐 평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평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이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미비점을 또 개선하고 이런 점들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도민들한테- 말씀이 그겁니다. 예. 단기적인 평가부터 시작을 해야 예. 중장기적인 평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단기적인 그런 데이터 뭐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저는 우리 경북도가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고 있는 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요, 이런 다양한 정책이 모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평가센터가 더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도민들한테도 이 평가 결과를 또 공개도 하고 피드백을 저희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수 지방시대 정책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대학교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우리 대학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구조. 우리 청년도 남고 출생도 늘고 지역도 유지되는 정책입니다. 우리 대학이 살아야 경북이 산다.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은 창의와 아이디어 중심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 인구 감소세 보면요. 전국보다 더 가파릅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 총 인구가 4.3% 감소했는데요. 청년 인구는 무려 15% 감소를 합니다. 청년 인구가 경북을 떠나는 것은 일자리, 주거 환경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부터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떠나버리는 바람에 또 충원이 되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 2021년생이 대학 가는 2040년 되면 지금보다 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들 우리 경북에는 일반대 18개, 전문대 13개, 모두 31개 대학이 있는데 그 정원도 못 채울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대학들 중 한 군데라도 문 닫으면은 그 지역은 활기를 완전히 잃게 되거든요. 지금도 마치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진짜 도가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그런 대학 기능 재편 아니면 특성화 이런 로드맵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 해서 라이즈 체계가 본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역대학의 기능 재편과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경상북도 라이즈 체계는 4대 프로젝트 17개의 단위 과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KUCT 프로젝트입니다. 1시군 1대학 1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28개의 대학 31개의 고등학교
11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뿐 아니라 기술지원센터, 그다음 정주환경, 청주 청년문화 콘텐츠 등의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고 라이드 산업만으로 우리 경북의 대학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저희들이 글로컬 대학이라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되었는데 4건에 5개 대학이 되었습니다.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 글로벌 혁신을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혁신을 통해서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이어 더불어 경북형 글로컬 대학도 지금 이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세 개를 선정을 하게 되면 요거 교육부가 주관해서 만든 글로컬 대학과 경북의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경북의 대학의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제가 말씀을 라이즈와 드리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그 정책을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우리 경북에서는 교육부가 하는 글로컬 대학을 우리 형태로 한 개 하겠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국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학 정책과에 20분 계신데요. 그 중에 파견 나가 있는 분 빼고 행정적인 지원, 라이즈 행정 지원하는 분 빼고 실제로 대학교, 우리 경북에 있는 대학의 미래를 그려나갈 분이 몇 분이 있냐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대학 정책을 미래 전략 아니면 기획 조정 이런 곳에서 맡아서 진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받아서 행정 지원을 하고 그것도 우리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원을 하면 대학교 자체의 역량이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라이즈 산업 글로컬 이번 사업으로 대학교 우리 31개 대학교 다 살아납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게 교육부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만은 그 설계를 교육부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교가 직접 사업도 했기 알고 때문에 있고요. 그렇고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학의 정책들을 뭐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제나 정원의 확대 이 부분에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대학 정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3년도에 교육협력과 내에 대학 협력팀이 있던 거를 지난 7월에 대학 정책과로도 재편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금년도 1월 달에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라이즈 체계도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 그 대학 정책과 직제 보면요 협력 업무는 잘 안 보이던데요. 합쳤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오히려 축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정도긴 하니까 궁극적으로 드린 말씀은 청년 떠나고 대학 약해지면 우리 경북도가 더 약해지고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행정적 지원 수준 넘어가지고 좀 더 크게 좀 더 미래 전략적으로 아까 2040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40년을 두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역으로 계산하라 이겁니다. 지금쯤 어떤 게 돼야 대학이 산다, 어떤 게 돼야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걸 봐달라는 말입니다. 현재 하고 계신 거에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앞으로 지금 있는 거 외에서 다른 거 할 걸 준비해 주시고 그걸 조직 개편과 미래 전략, 기획 조정 영역으로 옮겨달라는 말입니다. 검토해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연구와 인재 양성 기능 또 청년이 선호하는 대학 환경을 조성해서 경북형 대학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 시내버스 심각한 재정 적자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시내버스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해서 더 예산 적자 폭이 커집니다. 이제는 경북의 시내버스 또 농어촌버스 막대한 재정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이고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운행을 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 운영비 보존해 준 이런 형태인데요. 이 구조 형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합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보면 일부정 부분 재정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경영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투입되는 재정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더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시민들의 이용자 수는 늘어나지만 그 실제로 이용 체감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시내버스라고 하면은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노선이 정해져 있고 또한 횟수와 그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한 일부 노선에서 보면 환승을 해야 하는데 불편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각 시군에서 보니까요, 690회 정도 노선 변경이 일어났는데요.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노선이 사라지거나 한 군데 추가되는 그런 작은 노선 개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로운 방법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학생들 통학 수요가
버스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학생은요, 지역 내에서 가장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그룹입니다. 이 학생들이면 우리 진짜 충분히 버스 노선의 궁극적인 개편과 노선의 그 새로운 증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간 이게 교육청의 사실 업무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쓴 건 있긴 한데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통학을 위한 바우처 또는 전면 무료화 이까지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버스 무료화가 돼 있는 곳이 있긴 하고요. 학생들에게도 일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우리 경북도에서 시내 버스의 개혁을 위해 노선의 개편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버스 바우처 또는 무료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학생들이 보면은 가장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있다 보니까 통학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가장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규칙적으로 어떤 그 노선이나 이게 운행이 잘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내 학생 그 버스 무료화를 저희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전면 이제 학생들에 대한 걸 하면 한 17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법적인 걸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의 어떤 재정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같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북은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미 학생들 6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만큼 우리 지자체 아니면 우리 버스 회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또 버스 노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새로 생길 수 있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위탁사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명까지 들어볼게요. 위탁사업 끝나고 다음에 1월 달에 자기들 회사 아니면 자기들 기관 공사합니다. 그거 보조금법 위탁사업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경상북도 감사관 서정철입니다. 원래 이제 사업 완료 후에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또 다른 사업에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그럼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총액 중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재료 샀으면 그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내부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정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없던 그런 위탁 사업 재위탁을 하고 재위탁 업체가 다시 또 재위탁을 하는 그런 용역이 한 5천만 원 생겼다. 이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는 당연히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위원회 비롯해서 상임위 운영하면서 위탁과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보고 발견한 내용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런 보조사업들 아무리 우리 잘해도요.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그거 잘못 쓰면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또 정산서를 허위로 하면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래 나옵니다. 이게 많이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정산보고서 문제 됐을 때 그 정산보고서 검토 누가 합니까? 주무관, 팀장, 과장 아닙니까? 정산보고서 문제 있으면 우리 경북도의 공무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다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결산검사 내용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위탁보조 사업의 투명한 정산 문제가 이게 이제 재정 집행에 또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갖고 핵심적인 이제 문제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관실에서는 또 정산 체계 투명성과 효용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을 비롯한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 출연 기관 또 민간 보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31회에 걸쳐서 한 1,400여 명 또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년 하셔도 지금 정산보고서 감사관님이 보시면 문제점이 조금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 공무원들 잘못 아닙니다. 사실 정산 하나 하려 그러면요. 수행기관에서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노? 전엔 안 그랬는데 라는 말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압박합니다. 그러면 대충 그렇게 넘어가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산할 때 공무원들이 기준 맞춰가 했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빡빡하냐 말 듣는 공무원들 그들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승진, 더 업무하는데 더 존중받고 또 원칙대로 정산하는 분위기가 그래야